한 생명을 살리는 공감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한 생명을 살린다, 이 말이 다소 과장된 느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도 공감을 받지 못하고 서럽고 외롭게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내가 어렵고 답답했을 때 그 진심 어린 그 말 한마디에 내 삶이 확 펼쳐진 듯한 활력을 얻고 삶의 새로운 출구를 얻게 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공감의 문제는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니라 가족이라든가 뭐 친구, 지인들, 직장 내 이런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감의 중요도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공감이 나에게 주는 문제점이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너는 공감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다, 왜 공감되는 말을 하지 못하냐, 이런 그 공격, 어떤 이런 비판적인 평가를 받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좀 무감각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말이 상대에게 공감을 주는 말인가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희박한 경우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가 공감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 또한 공감을 좀 받고 싶은데 공감을 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결의 열쇠가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더 큰 외로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내 자신과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상대방과의 대화적인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 친구가 될 수가 없거나 내가 내 자신에게 공감을 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과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자신과 공감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공감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감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주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편견이 작용할 경우에는 사회적인 배분의 문제라든가 제도 정책을 결정할 때는 비효율적인 결정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논리가 굉장히 설득력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보다는 어떤 자제력과 이성적인 판단, 이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끝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을 하는 것보다는 단호하고 이성적인 훈육이 더 필요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개인적인 편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감의 한계치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는 공감을 아무리 넓혀도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의 영역에 대해서 발휘할 수 있는 자극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공감의 한계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공감의 문제 앞에서 나에게 필요한 공감은 과연 무엇이고 어느 선까지 내가 공감을 하고 주고 받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 문제를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감이 오히려 사회 발전의 장애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감이라는 게 특정 개인에 대한 감정이입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분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냉철한 자제력과 이성적인 판단이 더 중요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주관적인 공감에 반대하는 가장 대표적인 논자의 책이 바로 이 공감의 배신이라는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공감이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것이다, 작은 면적에만 빛을 비추기 때문에 편중된 공감이 오히려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을 저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양육자도 함께 울고 느끼는 그런 것보다는 냉철한 판단과 자제력이 중요하듯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요구되는 것은 주관적인 공감이 아니라 전체적인 안목과 이성적인 판단이다, 이런 주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감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대상에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기업, 직장 내에서의 고객, 직원 간의 의사소통, 이런 경우에 공감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학교 사회에서
또 가족관계에서 일상인들과의 친근한 만남,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 자신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나 자신과 공감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나에게 필요한 공감의 형태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나에게 필요한 공감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공감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공감이 필요한 것인지, 두 번째로는 또 내가 공감을 받지 못할 때에 생기는 문제인지, 또 나 자신과 공감할 수 없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공감이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공감이다, 이런 입장에서 최근의 사례를 두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SBS 집사부 일체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그 공감의 말 한마디가 한 생명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그 생생한 사례를 볼 수가 있거든요. 21년 동안을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던 장동익 씨의 사연인데요. 어느 누구도 자기 진심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이 박준영 변호사라고 하는 재심 변호사 전문가가 한 말이죠. 이래가지고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재심에서 진실을 밝혀야죠. 이 말을 듣고서 이 장동익 씨가 한 말이죠. 이 말 한마디에 제 진실이 밝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도 안 됐지만. 이 박 변호사의 공감은 상대의 진심을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것에서 출발을 한 것이죠. 이 박 변호사의 진심 어린 공감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까지를 바꿀 수 있는 드라마틱한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공감의 한계치에 대한 생생한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속부리쇼 동치미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여기에 엄마와 딸의 그 공감의 한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엄마는 이미 두 번의 결혼 경험이 있는 치과 의사인데 현재는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처지인데, 딸의 입에서 나온 말소리가 교제한 지 40여일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제 재혼이시니까 좀 더 신중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딸의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걱정스러워하면서도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딸의 속마음은 엄마가 결혼하기도 전인데도 혼인신고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또 자기 이 딸의 거처를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마련을 하려고 한다. 이런 처지에서 나온 딸의 말이죠. 근데 엄마의 공감에는 그 한계치가 있어 보여요. 그 엄마의 말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딸은 친구랑 놀러 나갔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이런 그 엄마의 섭섭함과 어떤 그 짜증도 배어있는 말이죠. 딸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게 묻어 있습니다. 또 실망감도 있고요. 딸에게 그만큼 또 뭐 의존도가 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딸의 공감에 또 한계치도 분명히 있습니다. 딸의 이야기죠.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엄마가 나를 원하는 줄은 알지만 뭐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내가 엄마를 다 짐질 수가 없어서 피했던 부분도 있어요. 엄마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게 바로 21살짜리 딸의 어떤 공감의 한계치를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그 옆에 출연자였던 박상미라고 하는 상담 전문가는 딸의 내면에 좀 더 주목을 해주는 발언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한 거죠. 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섭섭함일 것 같아요. 이 딸의 그 서운함, 답답함, 그것에 공감을 더 해주는 발언을 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공감의 한계치라는 것은 제가 정의를 내린 겁니다. 상대의 자극에 대한 공감적 반응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범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 공감의 한계치가 있는 것이고, 딸은 딸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 범위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그 공감의 한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때는 공감의 한계치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마디로 가정 내에서의 위치, 역할이 무엇인가, 그걸 중심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엄마의 위치는 한마디로 경제권이나 모든 삶의 경험, 성숙도에서 딸보다 더 우위에 있고, 또 양육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공감의 범위가 딸의 공감의 한계치보다는 넓고 깊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보호자, 양육자의 위치에서 딸에게 그 보호자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점에서 전문 상담가인 박상미 씨가 딸의 입장에 더 공감을 표하는 발언을 했던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엄마가 노력한 만큼 딸도 엄마의 공감의 한계치에 바싹 다가가서 좀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볼 때 공감이라는 게 그리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걸 보다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공감의 그 대상, 공감의 영역, 공감의 그 한계치, 이런 것들도 10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도 개념 간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정적인 차원에서의 공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래 너 수고했다,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알아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아픔을 내가 고스란히 함께 겪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가 그렇게 아프니 나도 똑같이 함께 아프구나. 이게 공감입니다. 그리고 이 동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적인 견해라든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감정적인 교류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동정과 연민보다는 이 공감이 훨씬 넓고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 공감하는 문제를 그 사람과 똑같은 감정적인 기분의 상태에 놓여서 함께 경험한다.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내용을 확장시켜 나가면요. 소개하고 싶은 개념이 이 자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자비는 뭐 당연히 공감의 영역에 들어가지만 공감처럼 동일한 감정과 기분을 꼭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타인의 고통을 제거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나 동기가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감보다는 훨씬 더 이성적이고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 친구가 화가 났을 때 나도 너와 함께 같이 화를 내고 분노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자비는 친구의 그 분노, 그 너머에 있는 슬픔과 아픔을 보고 그 슬픔을 덜어주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동과 의지와 관심을 끝까지 보여주는 게 자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자비는 공감보다는 훨씬 이성적이고 함재적인 사랑이고 해결 중심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 너의 슬픔이 줄어들도록 너와 함께 끝까지 돕겠다. 이런 적극적인 돌봄의 형태로 이타적인 해결까지를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이 자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개념은 공감보다도 훨씬 더 깊어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이게 기독교에서의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나에게 필요한 공감은 뭐고 내가 적용해야 될 공감의 수준은 어느 선까지 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생명을 살리는 공감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공감에 대한 논란도 많고 공감의 한계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공감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잘 살펴서 공감을 통해서 힘을 얻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